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AI 관련 성장 산업들의 성장 속도는 연 40%에서 55%. 이미 2년 지났다고 치고 앞으로 3년 더 최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 혹은 본부장님께서 꼭 이 말은 해 주고 싶다 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좀 풀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질문드릴 내용은 일단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제가 이 정기 방송을 연합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식의 적정 가치를 낮추게 되죠. 높아지면 금리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정도 금리가 높아지면 S&P 500의 절대 가치가 뭐 한 10몇 프로 하락하고 여러 번 분석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미 연준이 0.75% 금리를 내렸잖아요. 앞으로 뭐 거의 뭐 2.5%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올해 연초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아마 뭐 최대한 내리는 게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5% 마이너스 1.5 그럼 4% 정도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정말 4% 밑으로 빠르게 떨어질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재정 정책을 많이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니까 수급 문제로서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빼놓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 수년 동안에 그 제로금리 시절에 그 발행해놨던 채권들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뭐 지난 2, 3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잘 버텼는데 제 기억으로는 내년인 내후년부터 차환 발행할 때 그 금리 부담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그 금리 부담도 다 상쇄할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네. 한국 기업들을 보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이제 큰 그림으로 그림을 좀 그려드려 볼게요. 미국의 지금 금리가 4% 5%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가 거의 스프레드가 거의 안 들어가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금리 수준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120% GDP 대비해서. 근데 사실 애플이나 이런 대형 기술주의 부채 비율은 얼마일까요? 뭐 뻔하죠. 순부채 비율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거죠. 금리 올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근데 어떤 나라가 문제냐? 네.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문제죠. 왜? 우리나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GDP 140%니까. 네. 예, 금리가 1%만 올라가도 휘청.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미국에 빗대어서 미국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 방법이 굉장히 제가 틀렸다고 매번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미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미국의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의 기업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치다. 예. 그러니 금리를 1%를 올리던 2%를 올리던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물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있죠. 네. 어디냐? 정부 부채 비율.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높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중립금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적절한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미국이 연방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항상 노래처럼 불렀던 게 3.5%.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기업들이 워낙 뭐 잘하고 있고 또 소비가 좋으니까 네. 그것보다 조금 높이 돼도 정부가 재정 적자 폭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했었을 때 어쨌든 3.5%에서 4%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네. 이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의 부채 비율이 120%니까 금리가 3%냐 4%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이자 비용이 현재의 금리 그러니까 롤오버를 다 안 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통 채권이 10년, 20년, 30년짜리가 대부분이니까 미국 정부채로 보더라도.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이자 비용이 GDP 한 3.8% 정도 돼요. 그리고 GDP의 120% 채권이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리 수준으로 계산하면 3.5%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5%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재정으로 계산했었을 때 뭐 한 5%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재정 적자 폭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더 내리기를 바랄 거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됐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정부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쉽게 가게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지금 금리가 뭐 미국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미국은 달러를 어쨌든 기축통화로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그냥 범부들은 연준이 금리를 좀 계속 좀 더 내려줬으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살짝 뭐 노이즈가 끼고 고민이 되는 게 12월 뭐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배경 중 하나는 한동안 저희가 좀 안도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 재가속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운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다시 업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여쭤보는 질문들이 제가 가져온 자료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많이 쓸 거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재정의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릴 거다.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관세율이 3.1%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하겠다는 걸 다 하면 최소 17%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겠죠. 네. 그 수입 물가 높아지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했을 경우에 맥시멈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은 2%포인트. 높죠. 그죠? 그렇죠. 2%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트럼프가 왜 일론 머스크를 앞에 내세웠을까요?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가장 혁신의 아이콘이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꿨죠. 자, 전기차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죠? 기본적인 비용을 확 줄였죠. 어떻게? 부품을 100이던 거를 30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네. 예? 거기다가 그걸 만드는 방법을 뭘로 했죠? 기가 팩토리. 사람 필요 없죠. 예. 그리고 노조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여태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기가 팩토리 이후에 오늘도 스페이스X 우주선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로봇 만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 이제 나오고 그거 다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죠.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앞으로 혁신으로 앞에 나섰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관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양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부분 대비 그다음에 이런 혁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것 같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실질적인 영향은 인플레이션 1%도 안 높인다. 그렇다면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원래 미국의 금리가 한 3.5% 정도까지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1% 정도 더하자. 그래서 4.5%. 그래서 맥시멈의 금리는 저희가 생각할 땐 4.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4.5%의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예, 뭐 감당 몇 년은 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아래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4.5% 수준에 유지를 시켰었을 때 어떤 국가들이 힘들어질까요? 한국이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저금리를 올렸었을 경우에 지금은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금리를 2%까지 떨어뜨려도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일본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네. 그죠? 일본은 0%까지 떨어뜨려도 돈을 빌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려울 겁니다. 예,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지금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그리고 높은 금리가 4.5%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중국의 금리가 2%에서 4.5% 위로 튈 겁니다. 왜? 중국이 훨씬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정부 말고요. 민간 부채 비율이. 그래서 민간 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즉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네,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했다 하면 뭐 아메리카 온리잖아요. 네. 아메리카를 위해서. 예. 뻔히 봤었을 때 이렇게 휘둘렸었을 때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경쟁 국가들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옛날에 98년, 99년 헐값에 자산을 사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내려줄까요? 예. 예,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해 10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지금 강세장이 1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제 집권을 할 거라고 당선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논란거리를 삼고 있을 것도 같고 유동환 본부장님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죠. 예, 그러면 이제 네. 요거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미국의 증시가 왜 올라갔을까요?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달러 텀으로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EPS만 정말 많이 올랐죠.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2016년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00이던 게 얼마까지 갔죠? 지금 310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오른 겁니까? 200% 오른 거죠. 예.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미국 지수가 얼마나 올랐냐면 150% 올랐어요. 네. 예. 배당 빼면은 딱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 EPS가 성장을 별로 못했죠. 예. 달러 텀으로. 그러니 지수가 지지부지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제 너무 괴리가 벌어졌으니 이제 미국은 좀 빠져야 되고 다른 나라 올라가야 된다. 키 맞추기요. 예, 키 맞추기 한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반대.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속화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정 가치를 좀 구해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EPS는 관세 또 그리고 법인세 인하까지 들어가면서 아마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다면은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숨 쉴 룸이 생기고 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좀 숨 쉴 룸이 생길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미국 온리의 정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미국 기업들만 EPS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냐?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로 앞으로 복리로 4년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반면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까는 데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쳐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죠? 적극적으로 HBM 칩을 거의 시장 점유율 거의 80%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아직 삼성 못했고 삼성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장을 미국에다 짓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확 줄죠, 우리가. 예. 그리고 트럼프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대미 수출이 순수출 플러스 65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진을 깎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죠. 마이크론이 기본적으로 아마 또는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세운 회사들. 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보시는 적절한 가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9천에서 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28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대충 계산해 보면 60%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확하게 65%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오히려 저는 더 가속화되면 됐지. 왜? 트럼프의 입장에는 이게 이제 2.0이잖아요. 네. 예. 제대로 자기가 뭔가 한번 해놓고 그만둬야지. 네. 네. 거기에 그걸 할 수 있게끔 레드 수익까지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죠. 예. 그분의 성향이나 성격을 봤었을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대충 뭐 아니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예. 준비를 하셨어야죠. 예.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 그 EPS 그로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산업이나 기업들 전체적으로 뭐 볼 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익 사이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거의 뭐 향후 몇 년 더 트럼프 집권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한국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저도 한국을 많이 들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그걸 이제 들여다볼 때는 사이클의 이 아래 위에 강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반도체로 치면 하드웨어 쪽에 초점 맞추고 전체 GDP 중에서 순수출이나 제조업 비중이 높고 반대로 소비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에 그 사이클의 변동폭이 네. 작죠. 예, 그래서 원래 옛날에 보통 우리가 소비주를 사면 멀티플 더 높게 쳐주죠.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네. 그죠?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죠. 근데 국가의 그 구조 자체가 미국이 그래요. 예. GDP의 구성을 계산해 보시면 전체 GDP 70%가 소비, 나머지 거의 한 10 몇 프로가 정부 소비.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클의 변동폭이 훨씬 덜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다 대놓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사이클로 연결이 되면서 아직 그 돈 벌어들일 게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과거로의 예를 되돌아가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닷컴버블 붕괴될 때까지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터넷 사이클도 굉장히 하드웨어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계속 하드웨어를 까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의 전체의 규모의 길이를 보시면 20년짜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I 사이클은 다릅니다. 옛날처럼 하드웨어 까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또 짓는 거는 다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AI를 돌리고 그 제품과 연결시키는 게 스카이링크가 해줄 거고. 예. 그리고 거기도 비용이 왕창 줄어 있고.
여기다 대놓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올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네, 미국의 EPS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동성이 있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참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우리가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이 중국 못 쫓아오게 만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도 못 쫓아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변동성이 있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변동성만큼 있을까요? 네. 중국 변동성만큼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미국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였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M7이 내년에도 좀 주가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을 조금씩 이제 넓히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옛날에 매그니피선 세븐이 아니었던 뭐 그 종목들로 계산했었을 때 인터넷 버블이 들어왔었을 때 뭐 야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한 5개 기업, 7개 기업 붙여놓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제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폭락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 폭락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들을 들어오면서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올라갔고 그 고점을 다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이 매그니피서 세븐이라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드웨어만 인터넷 사이클에 그것만 깔던 회사들이 아니죠. 네. 예.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는 회사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네, 이익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거겠죠. 우선은 하드웨어 깔고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돈 벌고. 그걸 가지고 소비한테 팔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걸 사줄 만한 힘이 있는 소비자를 갖고 있고 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고 기업 부채 비율이 140%나 되고 근데 미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거지 가계부채 비율은 꼴랑 70%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꼴랑 60%고 그러니까 한참 더 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우겠죠. 그러고 나서 그게 정말 잘 되면 그걸 다 어디다가 팔까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네, 뭐 제가 너무 비교되게 말씀을 드리나요? 네, 아마도 그 엔비디아는 예, 저는 전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 두 회사가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까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하드웨어를 좀 깔다가 이제는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갈 거고. 네. 잘. 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또 당연히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지금 자꾸 사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얘네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성공하는 거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AI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AI 사이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작은 회사들이 쫓아오기 어렵죠.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 투자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계속 우리가 업사이클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나 사이클이란 개념보다는 네. 꾸준히 성장하는 그 투자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우선은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AI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면 참 별별 것들 다 올라오는데 예,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연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네. 요즘에. 뭐 일주일에 한 5개, 뭐 많을 때 10개씩 합니다. 그리고 최소 뭐 일주일에 한 수백 명을 만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챗 GPT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제법 들어요. 한 20%는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챗 GPT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전멸합니다. 예. 어디로 내려가냐면 한 1%대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교수님들도 질문을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효율이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무슨 서비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미 똑같은 질문을 하면 40%가 1시간 이상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결시키고 모든 부분의 서비스와 연결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와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 쪽은 AI 광고 쪽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막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종목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효과가 있죠? 이러면서 지금 하고 그냥 계속 밀리는 거죠. 이 경쟁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성장성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8년까지 AI 관련 성장 산업들의 성장 속도는 연 40%에서 55%. 복리. 연간 복리로요? 예. 어마어마한 성장이네요. 그러면 그 5년 누적으로만 봐도. 네, 그렇죠. 2년 지났다고 치고 앞으로 3년 더 최소.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도입기가 지났고요. 네. 지금이 딱 성장기 시작. 음, 그러면 성장기 시작에 엔비디아가 끝났다? 아니요. 그 2025년 자산 운용 전망을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걸 봤는데요. 네. 2025년 가장 매력적인 증시 역시 본부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미국 증시인데 여기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수익률이 좀 높을 거다라는 판단일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도표를 하나도 안 띄워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네. 매그니피선트 세븐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투자.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11월, 12월 달에 오를 때 중소형주가 굉장히 아웃비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더퍼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올해 연초됐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매그니피선트 세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이 됐었을 때 똑같은 또 얘기. 미국의 대표적인 한국계 그 분이 중소형주 투자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시면 S&P 500이 2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나스닥도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한 자릿수이다가 지금 제법 올라와서 13%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보다 퍼포먼스는 덜하지만 그래도 좀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S&P 500 중에서 매그니피선트 세븐만 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대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마음 편하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소형주도 다 베네핏을 받고 네. 계속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금리가 계속해서 4%대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들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성공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참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를 키워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독점법 때문에 뭐 구글을 분해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지게끔 하지 않죠.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80% 이상 다 가져갔잖아요. 윈도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법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리가 많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또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더 높일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캐시우드 위주의 투자 전략. 그러니까 캐시우드 님이 하시는 거는 혁신 기술만 있으면 부채 비율이 어떻든 말든 간에 그냥 작은 기업이라도 산다. 네. 근데 저는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어떠한 기술을 하고 있던 간에 시장 점유율 1등을 만들어내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됐을 때 산다. 요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기업은 대부분 대형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형주들 뭐 전망 밝은 것도 이제 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내심 살짝 불안한 거는 야 지금 S&P 6천도 한번 보고 왔는데 이거 살짝 이거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불안하면 좀 덜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 판단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질문들 미국 증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받기도 하는데 네. 고점 뭐 어떻게 보세요? 논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완전히 이제 반대로 또 얘기를 할게요. 반대로 얘기한다기보다도 완전히 out of box thinking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박스 안에 갇혀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올라갔을 때 팔지 않으면 네. 큰일 나고 물리고 그죠? 맞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왔던 게 벌써 2016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8년이 넘었거든요. 네. 보시면 샀다 팔았다 심지어 2022년도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던 해도 그때도 샀다 팔았다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였죠. 심지어 코로나 때도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하지 않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3개월 빠지고 2개월 만에 다 되돌렸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은 결국 한 번 던지게 되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낸다는 가정을 하면은 내 자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10% 20% 빠져줘야지 똑같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못 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환율이 어떻게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한다든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올바른 방법의 투자는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을 골라내는 거.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계속 자금을 늘리는 거. 투자 자금을.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를 10년 전에 찾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계속 10년 동안 계속 사 모으는 거지. 언제 팔았다가 빠졌을 때 언제 다시 사겠다. 이 전략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처럼 차트 보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예. 저는 미국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필패다. 네. 그래서 물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중소형 나라들은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한국에 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98년 IMF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죠. 아시아, 동아시아 외환위기. 네네. 그때 그 상황까지도 언급을 하시면서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셨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딱 깨달았던 게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그때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왜 있었냐면 이제 중국이 시진핑 이제 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죠?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네들이 1등이 된다. 예, 그렇고 또 그때 이제 어떤 뉴스들이 막 나왔었냐면 중국의 이 양자 컴퓨터 말고 뭐라 그러죠? 슈퍼 컴퓨터 예, 뭐 대수가 미국보다 더 많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패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특허의 개수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기술력의 리더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 이제 미국이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지난 8년 동안에 중국에서의 연산 능력이 그때는 미국이랑 똑같았겠죠. 근데 지금은 12배 차이 납니다. 미국이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옆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갔죠. 그때.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 10년으로 보면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네. 예. 그때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난 몇 년간 얘기했던 거는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끊던지 아니면 줄이고 빨리 미국 쫓아가라 라는 얘기를 제가 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난 5년 동안에 진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속도가 좀 너무 더뎌요. 예. 일본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되기를 준비를 해서 거의 뭐 몇 년간 지금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예, 라운딩도 더 다니고 그래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잘 사는 나라 맞죠. 좀 네. 똑똑한 나라 맞고 대단한 나라 맞죠. 정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맞지만 또 정말 실질적인 것을 직시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의 겨우 꼴랑 2%도 안 되는 국가다. 예,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 말씀은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기대할 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기대를 하고 연관성을 높이는 순간에 예, 지난 10년이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다 나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올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국가별로 어떤 이제 전략들을 좀 짜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미국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그쵸. 것 같고 네. 또 그래요. 중국이나 예. 그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어떤 비중을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을 75%고 일본을 5%예요. 선진국으로 따지고요. 제가 또 한국을 신흥국으로 넣으면 또 막 또 발끈하세요. 우리는 선진국인데 왜 그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전 세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MSCI 월드 지수에 못 들어갔고요. 선진국 지수에 못 그렇죠. 들어갔고 네. 예. 우리는 신흥국 지수의 비중입니다. 똑같이 대만도 우리보다 요즘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데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지금 미국 비중을 75%고 일본 비중 5%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소련과의 계속 경쟁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소련이 망했죠. 망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두 개를 더했었을 때 얼마였냐면 80%였어요. 전 세계. 그래서 80%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이 패권은 잃을 거고 미국이 가져갈 거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건 일본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도움을 주는 나라는 인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를 가져가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의 미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두 개를 더했었을 때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얘네 두 국가는 50% 정도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최소. 그죠? 그렇죠. 다른 나라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 비중과 일본 비중을 투자를 늘려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을 아예 안 사느냐 그건 아니고 보시면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이 뭐냐?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이고 또 미국의 AI 사이클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다. 예, 잘만 보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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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대2 전략. 그 중에서 미국을 75.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예, 이건 이쪽 주식으로 자산인데요. 봤었어요. 예, 예. 예. 이쪽 부분도 좀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대체 자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비트코인, 금, 뭐 이더리움 다 이런 걸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체 자산을 투자를 하는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중앙은행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대체 자산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 채웁니다. 맥시멈으로 채우면 한 15%까지도 채우긴 해요. 예,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하자면 내가 100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10에서 15 정도는 대체 자산을 투자를 한다. 네. 그게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근데 지금은 사실 금이 훨씬 더 크죠. 시가총액 비중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의 가격이 올라가기는 이제는 좀 한정적이다. 왜? 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중국이 금을 사재기를 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그래서 수요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금을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충 뭐 그걸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을 더 좋아하시고 예,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 저건 젊지 않구나 참 죄송합니다. 뭐 생각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시겠죠. 예, 그래서 대충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15% 정도 맥시멈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 예, 대표적인 세계적인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전략을 쫓아가는 거다. 네. 예, 근데 뭐 90%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 이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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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큰 그림은 그려주셨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1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